특별선님 귀하게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전한길 선생님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 또 TV조선에 나오네요. 제가 요즘은 제가 이제 정치 이렇게 멘트 하고 난 뒤에 출연했는 프로가 채널 A. 네. 그다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죠? 채널 A, 매일신문, 그다음에 펜앤드 마이크. 예. 그다음에 TV조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뭐 김광일인가? 예, 김광일 쇼. 예. 네, 그 나갔고 네네. 오늘 또 TV조선인데요. 네. 아마 동영상 보시는 중에서 전한길이가 이렇게 방송 왜 이런 데 나가지 하시는 분 있을 건데, 제가 사실은 언론관에 있어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좀 조중동이라 하죠. 보통 문화일보 이런 보수신문을 좀 싫었어요. 좀 진보신문이 더 신뢰갔는데 최근에는 한 10여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예. 진보신문, 진보 언론들이 오히려 특정 당을 편드는 것 같아요. 약간 왜곡, 축소 이런 보도를 앞서가는 것 같고, 방송사 중에도 좀 두 개 있는데 그걸 다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공격 심하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반면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요즘은 더 솔직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TV조선이든 채널A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부산역 광장에 네. 오셨었어요? 저 갔었습니다. 부산에 다른 일정이 있다가 마침 또 선생님이 저기 네. 오늘 또 광장에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산역 광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진짜 많이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고 네. 비가 많이 와서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 봤고요. 그걸 좀 언론에서 좀 제대로 보도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역시 진보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 찬성 집회 가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요만큼 온 걸 가지고 많이 온 것처럼 사진 찍어서 보도하고, 탄핵 반대 집회 요즘 20배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만 딱 찍어서 보도해요. 네. 그게 축소 왜곡 보도죠. 저는 언론도 예를 들면 그날도 부산역 집회에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경찰 추사는 12,000명 이러던데, 제가 보기에는 보셨으면은 네. 알겠지만 그때 저를 이제 경호하는 경찰이 10여 명 있었거든요. 네. 그 경찰 간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에 부산에 오랫동안 경찰 근무해왔는데 이만큼 부산역에 많이 모인 거 처음 봤다. 두 번째, 자기가 봐도 20만 명 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으로도 뭐 보니까 매일신문이가 거기에서는 뭐 10몇만 명 동시시청. 저도 매일신문으로 시청을 했는데 네. 동시 접속이 한 13만 명 그렇죠, 정도가 13만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치니까 40~50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보니까 제가 눈여겨봤던 건 굉장히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제가 점심도 먹으면서 봤거든요. 네.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데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도 보니까 2030이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많게는 이제 일흔 넘은 있잖아요. 어르신들 또 지나가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비 오는데 추웠거든요. 겨울비잖아요. 추웠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네, 저도 막 비 맞으면서 했는데 이거 손이 얼어가지고 원고지를 못 넘겼거든요. 연설지를. 마지막에 제가 연설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래요? 예. 비가 젖어가지고 원고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손이 또 안 마지막에. 움직였어요. 예. 손가락이 이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때 저도 감동했어요. 와, 이 비 오는데 진짜 그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애국가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위기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감하고 있구나. 왜냐면 저는 그래도 뭐 연단에 서잖아, 얼굴에도 알려지지만은 그 우산수 오는 분들은 그 애국심만 오잖아요. 진짜 뭐 얼굴 이래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날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3, 3, 5 모여서 갔는데 20대, 30대 친구들이 보니까 비옷을 네. 맞춰서 입고 온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식당에서 보니까 3, 3, 5형 모여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었고, 처음으로 나오는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라도에서 많았었고. 오신 분도 있고, 예. 제주도 비행기 타고 온다고 분도 저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이래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무너지는데라는 감정이 있는데, 전한길이가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진 사람, 애국심 가진 사람 모이자 하니까 그게 폭발한 것 같아요. 저도 뜻밖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올 줄 몰래. 그게 시작이에요. 지난주가 한 20만 명 왔다 치고 이번 주 동대구에서 하거든요. 대구에서 다음 주에 이제 광주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 이번 주에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만 직접 민주주의 보여주는 게 진짜 집회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한
진짜 동대구역에서 이번에 100만 명 모일 거라 생각 전국에서 부산에서 오신 분도 또 올 거고 이번에 또 추가 온다면은 100만 명 모여서 아마 지금 제일 이제 우리 시간이 헌지의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에서 그들도 절대 이 장면을 보고는 국민의 뜻이 이거구나. 저는 보여주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쭙겠습니다. 네. 삶이 좀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26년간 오던 학원 강사 길을 예.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하다 지금은 강의도 했어요. 어제 저녁도 했어요. 네. 언론에서는 전환길이 또 뭐 학생들한테 뭐 있잖아요. 떠나갔다 하는데 그 언론들은 정말 농담 아니고 이 방송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저는 꽃보다 전환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환길이 제 카페에서도 지금은 처음에는 쌤이 왜 정치기를 가지해가지고 오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저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예. 네. 제가 왜냐면 제 네이버 카페가 수험생 소통하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일기를 형식으로 해서 한 4번 글 썼어요. 전환길이가 왜 이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2030 너희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당장은 너희들이 정치 노선에 대해서 조금 고개 갸우뚱 걸지라도 전환길의 진실을 알려줄게. 알고 나면 그때는 오해인데 한길이 쌤이 진짜 우리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좀 더 민주화되고 공정과 상식이 유지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해서 이랬구나 알아줄 거라 믿고 있어요. 실제로. 공정과 상식. 네,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거 하고 싶겠어요. 지금 뭐 전자발찌가 아니고 뭐라 하죠 이거? 그 스마트워치. 네, 이거 끼고 있잖아요. 경찰 중 뭐 제가 개인 경호도 지금 쓰고 있고 이거 뭐 하고 싶겠어요? 바깥에 나가도 못하고 지금 저도 싫어요. 그래서 빨리 제가 하고 이거 나라 국가 안정되고 대통령 복귀하고 지금 국가 시스템 무너졌잖아요. 그 국가 시스템 안정되면 저는 빨리 강야로 돌아가려고요. 네, 솔직히 네.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좀 궁금한 게 좀 하나 네. 있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사실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예. 지금 제가 집회 잡혀 있는 게 이제 네. 대구, 동대구 다음 주에 대구, 이번 주 대구, 이번 다음 주 주 대구, 광주, 광주잖아요. 그다음 대전. 3.1절이 그날 이제 서울이거든요. 3.1절 기념해가지고 예. 서울인데 그때는 제 생각에 뭐 200~300만 모일 것 같아요. 진짜 이 분위기라 이 국민들의 애우심.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진짜 이거 지금 집 나갈라 그래요. 더 이상. 그래서 집회는 3.1절까지. 그다음에 집회. 방송 출연은 이제 다음 주 2월 11일인가 딱 잡아놨어요. 그 이상은 방송 나가지 말 것. 그래 꼭 할 말 한다면 꽃보다 진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네. 더 이상 이렇게 이슈 되는 것도 귀찮고. 사모님께서. 왜냐면 저 사실은 저 인기 일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뭐 이런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 이거 우리 아내가 봤을 때는 가족도 다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빠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고 이러는데 굳이 욕먹으면서 고해고생하고 막 신변 위협도 받다면은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득할까 지금 고민해요. 실제로. 자, 그럼 여러 가지 가족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 연봉 60억 이 부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섰습니까? 왜 나서게 됐습니까? 오죽하면 나섰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달라. 저도 마찬가지로 비상기업 있기 전에는 탄핵 좀 하네, 그죠? 뭐 행정관 탄핵 좀 하네, 예산 삭감 하네. 그냥 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무관심했죠. 딱 깨놓고 뭐 언론 나 그렇구나 하고 다들 시시하고 넘어갔는데. 비상기업 터지고 난 뒤에 이제 한 50일 지났지 않습니까? 탄핵 정부에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하는 걸 보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침묵하다가 많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훗날 돼가지고 지금 홍콩처럼 홍콩이 무너졌잖아요. 홍콩?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하자마자 홍콩에서는 막 말도 말 못한대요. 바로 있잖아요. 그 언론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첫 번째 나이 들었어. 우리 망가진 대한민국 봤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리 비겁했었지. 내 살기 바빠가지고 너무 내 개인이 이기적인 게 아니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 살아갈 세대들 보면은 그때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외면했었다. 라고 하면 저는 제 삶에서 엄청나게 비겁한 사람으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후회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기감 속에서 나왔던 거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지금 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것들은 보면 맨 처음에 계엄령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친 짓이라 그랬죠. 그 예. 당시 영상 예. 올릴 때. 네. 예, 맨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말씀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비상이 하고 난 뒤에 먼저 이제 탄핵 반대한다고 막 집회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서부집 사태도 막 일어났고 그죠? 그때까지도 사실 저는 좀 침묵했어요. 예,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만 그 뒤로 제가 너무 몰랐던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2030 세대들이 말하는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게 저도 100% 동의해요. 저도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가지고 이거는 침묵할 수 없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만큼 저는 사태가 커질 줄은 모르고 제 자그마한 제 운영 꽃보다 진한 채널에서라도 내라도 내 제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언론의 그 어떤 편향적인 보도, 사법부의 신뢰도, 그다음에 선관위. 그 선관위 때문에 맨 처음에는 터졌죠. 성관이 말씀하셨죠. 선관위 세 번째였어요. 예. 선관위 했는데 갑자기 야당에서 저를 고발했잖아요. 고발했죠. 그게 저한테 결정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게 만들었죠. 아니, 내가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 의혹도 연락이 많았거든요. 1200건의 인사비리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구급 공무원 들어가서 제 제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은 뭐 가족 그 찬스로 들어오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죠. 1200건. 네. 아니 어떤 기관이 1200건이라는 상상 초래.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앙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헌법적 독립기관이라 이름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감사받으라. 감사원에서 감사 제도로 거부해요. 이거 감사. 국정원 조사 잘 안 받아요. 그 중앙선관위에서 뭐 공보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면피용이에요.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근데 실제로 알아보면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부정성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의혹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야 이런 거 한번 탈탈 털고 가자. 그러면은 내 제자들 선관위 그만 제자들 나중에 지금은 불명예잖아. 선관위면 아무도 안 믿어. 국민들이. 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앞으로 민주주의 가는 근본이 투표인데 하나의 내 투표권을 묻혀가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있으면 털고 가자. 있든 없든 털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 제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잘못됐지? 선관위도 오케이 털고 가자 하면 좋을 거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다음에 선거에서 투표에 불리함이 없으려면 털고 가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하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거예요. 저 민주당 활동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저한테 비판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야 네가 만약에 민주당 고발당했다 생각해보라. 가만히 있겠냐고 니라면 내가 장만한 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지금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게 사실 그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그 앞에까지도 저한테 오기 전에 솔직히 저는 좀 외면했어요. 뭐 카카오톡 금열 뭐 또 하는구나. 이 새끼들 맨날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 다음에 여론조사 협박하잖아요. 그 국민 여론조사 협박하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론을 바꾼다는 거잖아. 민의를. 그것도 협박한다. 그 다음에 또 뭐 SNS, 그 다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들 불리한 거 방송하면은 또 고발했잖아. 이미 몇 개 고발했잖아요. 고발을 했죠. 거구 네. 유튜브 일하잖아요. 네. 그 말 하는 말 맨날 거구야. 거구. 우리나라에 그만 윤 대통령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50% 넘는데 50% 다 거구네 그나마. 예? 그 사람들 저는 언론도 그래요. 저보고도 거국하는 사람 보고 묻고 싶어요. 야, 전환길처럼 상식, 공정과 상식과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이 이런 거 주장할 때 내보고 거구라는 사람은 그만은 진짜 언론도 그렇고 그 당은 좌빨 새끼야. 감히 내 말하는데 반박해 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게 거구가 뭔데도 안 묻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혹시 이 영상 보는 중에서 거구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일단 거국하면 우리 뭐죠? 뭐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죠? 그 시위하는 사람들 옛날에 저도 좀 띠딱하게 생각했어요. 늘 뭐 나이 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와서 하는구나 싶었는데 요번 비상기업 계기로 저도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고 있는 게 태극기잖아. 성조기잖아. 네. 그분들은 우리처럼 그냥 바깥에서 저 또 시위하네? 했는 사람이 더 애국자겠어요? 아니면 태극기도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살리자, 민주주의 살리자는 사람이 애국자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거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애국자야. 왜냐하면 반면에 그러면 해봐요.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우리 딱 보면 드러나요. 반대 집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어. 찬성 집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성조기도 없어. 왜 그럴까?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또 찬성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절대로 그 집회 참여하지 마라.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그 말은 실제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거기에 찬성 집회에 외국인 중국인이 많다는 걸 설마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알았죠. 아 그래서 저는 누가 네 애국자냐 묻고 싶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태극기도 안 들고 성조기도 안 들어. 에? 중국에도 막 환기했다 그래.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 들고 그게 뭐 잘못됐지? 에?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주한미군이 70여 년간 지켜줬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저는 여전히 주한미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그 덕분에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이 뭔데요? 우리나라 지켜주는 미군이 지켜주고 그 속에서 한미철저한 동맹 어떤 평화 지키겠다. 태극기와 성조기. 그래서 미국이 6.25 때 와서 10여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사망자만 3만 몇 명이고 그 희생자들 잊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성조기 흔드는 걸 왜 잘못했지? 한 반박해보라고. 저도 예전에 삐딱하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거구라고 불리는 분이 오히려 애국자고 좀 전한길은 그만큼 애국은 좀 부족해가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중국 그 대사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또 일부에서는 또 보면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또 중국 외교부가 아니고 대사관이었나요?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하는 네. 부분들은 뭐 일부 여권 정치인이 잘못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네. 부분들은 그런 시각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일부에서 보면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선생님께서는 나는 사실은 원래는 노사모 출신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또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이 변절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전히 예전에도 지금도 상식과 공정 절차 이런 중시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좌쪽으로 가버렸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쪽으로 가버렸다. 너무 극좌로 가버리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는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노사모 출신이라고 밝히잖아요. 저는 되게 솔직해요. 제가 얻고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숙일 게 없거든요. 저 노사모다. 뭐 잘못했지? 저 노사모 보고 또 극우라면은 그럼 노사모 주인들 전부 다 한번 답변해보라고. 너희들 다 전부 다 극우다. 그러면 저는 극우가 우리나라 그러면 50% 훨씬 넘어.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극우는 애국주의자고 극우라고 말하는 놈들이 전부 다 좌빨 새끼야. 극좌라고 보면 돼요. 네. 극좌. 네. 답변해보라고. 아니 저는 역사시에 일 가르치거든요. 봐요. 저 노사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이러잖아요. 역사 강사니까. 역사 강사니까. 자 이승만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역사관을 가져왔냐면 자 이승만 대통령은 참 건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하다 하면은 저 새끼 거구 친일 토착 외구 이래요. 야 이승만은 독재자야 하면 되게 올바른 것처럼 이지랄해. 역사 강사로서 팩트를 알아야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공과가 있다. 과는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든가 그다음 4.4 5.18을 통해서 장기 집권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독재로서 비판받죠. 저도 비판해요. 예, 그건 과고. 네, 3.15 부정선거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요. 헌법 정신은 4.19 혁명을 결성하거든요. 분명히 과예요. 네. 다만 자 우리 45년 광복될 때는 우리가 80%가 우리나라가 소장농이야 전부 다. 네. 근데 이승만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 땅 나눠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이제 가난하지만 땅을 좀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면 땅 나눠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복될 무렵에 미군이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중에 너는 좌파냐 우파냐 물으니까 우리나라의 78% 80%가 또 좌파야. 네. 그러면 우리 미군이 아니었으면 공사를 될 뻔했다니까.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네. 근데 이승만은 이미 미국에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네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러면서 국제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작부터 공산주의 진면목을 본 거야. 네. 절대 공산당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광복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명확한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절대 공산화하면 안 된다 해서 북한하고 분리.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면서 확고한 신념을 가졌어요.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다 무식하는 문명자가 우리 80~90%였거든. 공산주의를 경험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여성도 편리하게 국민투표권 다 가져야 된다. 땅을 가지면 공산 안 된다. 이래 땅 나눠줘. 여자들한테 투표권 다 같이 나눠준 거예요. 여성들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 고마워해야 돼요. 네. 그런 걸 기반 다졌잖아요. 자유라는 이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기반 다졌다고. 그걸 위대한 거예요.
지금 관점 보면 그때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근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을 막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해서 그것도 미국이 안 해줄라 했는데 이승만이 목숨 걸고 했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53년. 그리고 그 뒤로 70년간 전쟁이 없었잖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주한 미군이 주둔한 게 누구 덕분인데? 이승만 덕분이에요. 이런 거는 공으로 평가받아야 되지. 정말 이것마저도 부정하려고 한다면은 그 새끼는 북한 가라고. 북조선은 가서 살아봐야 이승만이 옳았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이래 가르쳐요. 네. 이승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유신 독진했지만은 경제 성장,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아버지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릿고기 없애고. 그 다음에 YS와 DJ에 대해서는 일평생 그분들 민주화에 독재에 맞서서 또 민주화를 했었거든요. 박정희는 독재했지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면 그에 맞서 또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이 200년 걸린 걸 우리는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그 누구 덕분인데? 바로 YS와 DJ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의 공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우리가 높이 평가받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에 대해서 평가 말씀드리면 제일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네. 노무현은 원래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어요. 그렇죠. 저도 노사모였고.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좌측 깜빡이 놓고 온주는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네. 우회전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한미 FTA 체결. 얼마나 우리 흑자 봅니까 지금도. 네, 트럼프가 약간 화반하는 게 네. 한국에 있잖아요. LG,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 흑자 마이너에 가니까 좀 뭐 이렇게 하자 조율하려 하잖아요. 네, 그게 누구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한미 FTA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라크 자유투 부대 파병해서 한미 간의 확고한 한미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손가락질 못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용주의거든. 요거 넘어가면서 그랬어요 노무현은.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동서통합, 네. 지역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21세기 지도자상으로 2030 애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YS, DJ, 노무현까지 계승할 건 계승하고 비판받을 건 비판,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역사학계에 있는 분들께 호소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까 뭐 이승만 잘했다만 저만은 토착 외구 뭐 있죠 이렇게 친일이지 하잖아요. 그거는 극단적인 정치꾼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네네. 표 얻기 위한, 지지 얻기 위한. 네. 저는 2030 세대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이 편협된 역사관을 극복해라. 왜냐면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더 밑에 내려갔죠. 국력이 우리가 올라갔고 수출도 우리 일본 따라갔잖아요. 네, 1인당 GDP도 또 더 이상 이제 일본은 왜 그래 두려워하는데? 에? 우리가 일본 왜냐 우리보다 무서우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강해졌어. 군사도 우리가 좀 5등 아닙니까 세계에서 K 방산. 그럴 때는 일본에 대해서 실용주의를 가면 돼요. 농민감에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그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한미일. 왜냐하면 우리 역사 공부에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제관계나 군사적인 혼자서는 안 돼요. 항상 연맹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합치면은 발해는 돌고 일본하고 합쳐요. 그래야말 국제관 이것처럼 지금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어쨌든 약간 이쪽에 한편이라면 우리하고 북한, 미국하고 부족하니까 일본도 같이 가야 돼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저는 열린 역사관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여야 갈등이 심합니까? 이것도 이런 역사관의 건강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또 조금만 잘못하면 극우다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자체가 언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편가르게 했고 정치꾼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편가르게 표 얻으려고 전부 다 편가르게 하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에게 봐라 기성세대들이 같이 너 다 봤지? 우리 다 오픈하다. 성관이 이제 오픈하자 하는 것처럼 깨놓고 자 보여줄게. 자 너희들은 살아갈 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갈래? 생각해서 좀 이제는 합리적이고 2030이 좋아하잖아요. 공정, 상식, 실용주의. 이래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치 제도와 어떤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젠다 제시하고 싶어요. 일단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네. 맨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굉장히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굉장히 상당수였죠. 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계엄령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하락세.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의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조금씩 좀 올라가고 정당 지지율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 보니까 그 국민의 15개 기관에서 나왔는데 13개가 국민의힘이 높고 민주당이
두 개인가 높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0% 넘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네. 지지율이.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 전한길 선생님은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의 이 실책, 민주당이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민주당의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참 민주당 보면 안타까워요. 야 진짜 뭐 너무 안타깝다 해야지.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자살골 계속 넣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보고 있으면 의의가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비상계몽령이라 하느냐면은 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죠.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자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나빴죠. 잘못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왜 50일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비상계엄 왜 선포했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특히 2030 세대 먼저 알아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 먼저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29번의 탄핵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특검 이랬잖아요. 야 진짜 그 탄핵 내용도 보게 되면은 알아버렸잖아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이야. 아니 감사원장 왜 탄핵하지? 감사원장 하는 일이 뭔데요? 부정비리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부정비리 있으니까 감사원장 탄핵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왜 검사를 탄핵하지? 검사는 범죄자 잡는 게 검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잖아. 국민들이 그런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이틀 만에 탄핵시켜버리고 29번의 탄핵,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지금 대행의 대행 최상무 대행도 또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대. 야 이거는 이러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탄핵 다 시키고 마지막 국어 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키겠다. 이놈들은 국가에는 안중에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예산 삭감도 그 다음 또 알아버렸잖아요. 예산 삭감이 많았죠. 그렇죠. 예산 삭감이 예를 들면 대통령 특활비 뭐 185억인가 그를 빵원, 검찰이 그 수사하는데 뭐 특활비 이런 거를 500몇 억을 또 빵원, 경찰이 마약 수사 하는데 필요한 뭐 경찰 이런 것도 35억인가 또 빵원. 네. 또 제가 가장 빡친 게 뭐냐면은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거든요. 군부대 강연. 네, 가는데 그거 보면은 병장 월급 200만 원 되면서 초급 간부들 있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병장은 의무병이잖아. 그죠? 의무로 오는 놈한테 200만 원 주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그렇게 높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부사관들 있잖아요. 네, 직업군인이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투칠한 사명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원사면 병장은 의무로 왔잖아. 얘들은 당연히 일해야지 뭘. 나도 갔다 왔는데 반면에 직업군인들은 더 높이 해야 되잖아요. 그 비슷해진 거야. 저는 이거 반대거든요. 거기에 맞게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사관이나 장교들. 근데 이번에 그 국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그 초급 간부들 있잖아요. 네. 처우 개선 좀 해주자 라고 했는 뭐 몇백억 그걸 또 빵원 만들었어. 저는 그때 사실은 또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아니 이놈들은 도대체 뭐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탄핵하고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대통령도 아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는데 일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 만들어서 너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하지 말고 이거는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야. 이거는 국가 시스템을. 그 다음에 또 드러난 게 그 뒤로 이제 민주당이 또 계속 헛발질한 게 이거죠. 원래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시효 줬어. 네. 국민들이 다 의아했어. 왜 공소시효 주지? 또 뒤에 뽀록이 나잖아요. 뭐냐면 공소시효에서 수사를 했어. 불법.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원래는 이제 밝혀졌잖아요.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게 관련돼. 그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빠꾸 당했다는 거. 남청규 그 영장 판사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빠꾸 당하니 그 불법이죠. 그 서부지법에다가 이순영 판사한테 체포영장 받아. 그리고 그 이순영 체포영장 받을 때로 글자 써놓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판사는 입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영장에다 지가 써놓잖아요. 예외 조항을.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본적으로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안 될 짓을 한 거야. 이해 안 될 짓을. 그래놓고는 언론들이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우리법 연구에 갔던 끼리끼리잖아요. 그 국민들은 또 의구심을 사는 거죠. 야 이놈들이 이거 불신을 그들이 다 초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수처 체포 영장 발부 이제 대통령 잡으러 갈 때 그 용산에 있는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거기에 3,000명을 풀었거든요. 경찰을. 그리고
아니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잖아. 아직까지 내란죄 확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은 최소한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보란답시고 끌어내라 했잖아. 에? 그때 야당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경찰 보고 너희들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이성윤 의원이 그렇게 예. 얘기했죠. 아니 이성윤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진짜인데 국회의원이니까 묻고 싶고 진짜 정치만 우리나라 국민 만나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아니 네가 총 맞든지 해야지. 인마 맞으려면은 경찰이 뭔 죄가 있어요. 경찰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제자들 억수로 많다만 내 제자들 에? 총 맞더라고 끌어내라고. 나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 솔직히 저는 그 윤석열 그때 저는 지도자상을 정확히 제가 역사 가르칠 때 일만 하거든요. 원래 일 터지고 나면은 누가 이제 세란식 충신에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인지 간신히 드러나요. 네네네. 그때 어떤 일이 드러나냐 하면은 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야당 이성윤 의원이 했나요? 네. 이성윤 그 사람은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거 나왔잖아 그날. 다 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하냐면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제가 윤석열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 이유가 결정 이유가 그거였어요. 체포 당하던 날. 네, 체포 당하는 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뭐냐면 바깥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그리고 앞에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단 한 사람도 타치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고 끌려갔잖아요. 그때 저는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일 발생했을 때 내만 살겠다고 너는 다 죽여 내만 살겠다는 지도자가 있고 죽든 말든 옆에 사람은 반면에 야 너희들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때 진심을 보여줬어. 저는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게 저는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끌려갔잖아요. 지금도 막 불합리하게 있잖아요. 야 저는 그때 야 대통령을 저놈들이 저렇게 강제로 끌고 갈 거면은 일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놈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대할지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 네네. 그렇죠. 어쨌든 그랬죠. 그다음 좀 더 하면은 그다음 자 나오는 게 이제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드러난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이상한 그 소속에서 우리가 솔직히 몰랐던 우리법 연구나 국제인권법 연구 이런 걸 평상시에 몰랐는데 알게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 계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단지 저기 남천규 판사가 그 중앙지법에서 그 영장을 반려했다는 그 내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확인이 확실하게 100%된 거는 아니. 네, 언론에 나왔었죠. 저는 나왔는 가지고 제가 뭐 알아낸 것도 아니고요. 예, 아닌 네.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를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좀 구속영장이 사실상 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이 있다는 한 줄 가지고 좀 구속을 시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부지법 사태가 난 거잖아. 국민들이 다 공부를 했잖아요. 네. 한 봐요. 이재명 야당 대표는 전에 어떤 범죄 네, 그 재판은 관이 뭐라 했냐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이다 했잖아요. 대통령은 딱 하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이다. 아니 이걸 가지고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지 누가 국민 또 납득하겠냐고. 전부 계속 얘들은 자살골을 계속 넣어. 그러니까 2030이들이 빡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공정하게 경찰에서 내란 조사하고 뭐 공장했으면 대통령이 다음에 설령 탄핵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승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어이없는 법과 공정 상식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걸 승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너무 무리하게 불법, 편법, 꼼수를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알아버려. 전에는 이런 전환길이 이야기하는 걸 지금 뭐 방송에서는 아예 방송 안 해줘. 무조건 한쪽만 편들어. 에? 민주당 편들어가지고 합법이다, 괜찮다, 그 전부 다 전 국민들을 그 방송 보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렇게 과거에는 통했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민치라 그래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방송 통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안 통하는 왜? 뉴미디어, 대체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게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나왔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방송에 안 나온다고. 저는 지금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난길하고 누구랑 뭐 싸우면 무조건 지난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정직이잖아. 제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 해야 되잖아. 권력을 찾기 위해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듯이 전환길이한테 그냥 뭐 저는 있는 그대로야. 저는 저 앞으로 정치 안 한다니까. 국회의원 같은 거 못해요. 능력도 안 되고. 다만 저는 2030 내 제자들한테 봐라. 비상기업은 나도 반대했지만 알고 보니까 개몽령이고 그 다음에 내란이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란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 있지만은 양쪽 주장을 들으면 이거죠. 대통령이 뭐 비상기업 이거 국회에다가 그 헌정 중단시키는 이건 내란이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역사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란이라 한다면은 권력 잡지 못한 저 있잖아요. 바깥에서 지방이나 뭐 다른 데서 왔어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다음에 또 이게 계몽이죠. 알아버렸잖아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5.16 군사정변 때는 35,000명이 그 군인이 동원됐거든요. 동원됐죠. 우리 서울에 보면 나오는 12.12 사태 때는 2만여 명이 동원됐거든 군인이. 네. 신군부가. 네. 근데 이번에 국회에 간 군인은 280명이야. 280명. 280명이면 거의 100분의 수밖에 안 돼요. 국회의사당이 넓어요. 국회의원 300명이야. 근데 280명 가지고 실탄도 지급 안 됐어 거기서는. 그럼 뭐지 이거? 280명에서 어떻게 국회를 다 장악해요? 그리고 순순히 국회에서 2시간 만에 비상기업 해제했잖아요. 의결해버렸고 대통령이 받아들여 6시간 만에 실제로 없애었고 부상자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죽을 사람도 없고. 그 저는 이걸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거 차원이고 대통령 말이 더 맞을까? 국회에 주장하는 게 맞을까? 무조건 내란에다가 현수막 끌고 막 선동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아니 길거리가 280명 가지고 국회에 가서 뭐 한다고 실탄도 없이 부상자 한 명도 없고. 근데 김어준 씨는 막 이 땅에 가짜 뉴스 퍼뜨렸잖아요. 한동준 사살 좀 뭐 이런 막 했잖아 그때. 네네. 한동훈인가? 예. 네, 한동훈 대표. 그 나중에 가짜 뉴스 늘어났잖아요. 이상한 걸로 막 끌어지는 거 보면 가짜 뉴스가 난무했죠 그때. 하여튼 그런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것도 다 알아버렸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행정부를 마비시킬 만한 탄핵. 그 다음에 행정을 마비시킬 만큼 일을 못하도록 국가 예산 탁감, 완전 삭감. 이런 거 볼 때 저는 국회의 그동안 해왔던 거대 야당이 탄핵 이래서 저는 행정부를 마비시킨 그들에게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장 또 지금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헌법재판관 재판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법 연구에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는 재판관들의 불이성들을 자꾸 언급을 하십니다. 네.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인데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곧 말씀드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네.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불의한 재판관 누구죠? 정계선, 네. 정정미, 네 명이 돼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우리 또 원고 제가 준비해온 거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한테 물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까 노사문을 말씀드렸고 광화문파, 요즘 여의도파, 네, 그죠? 막 언론에서는 네. 4분 5일 됐다 막 4분 있잖아요. 5일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것 또한 언론에서 또 다시 프레임이 씌우는 거예요. 무조건 막 탄핵 반대하면 다 극우다는데 우리나라 국민 지금 50%는 다 극우가 그럼 아무도 인정 안 해. 그 극우는 이꼴 애국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4분 5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광화문 갈 사람 광화문 가라. 전환길은 부산 갔잖아요. 이번에 대구 갈 사람 대구 가고 광화문 갈 사람 가라. 그다음 구치소 앞에 가서 구치소 가고 지역별로 할 사람 해라. 공통된 게 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시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 반드시 복귀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 나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다만 이제 형제 저도 아들을 딸을 키우지만은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약간의 성격 차이나 주장은 다를 수 있죠. 주체가 다를 수 있지만 네. 공통된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다 존중되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 언론에서 일부러 분열시키려는. 왜? 탄핵 찬성 집회 모이는데 보니까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고 반대 집회는 막 몇백만 명 있잖아요. 몇백배가 모이니까 언론에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어쨌든 보수한 분열시켜봐.
프레임 걸어서 분야시키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해왔던 2030애들이 알아야 돼. 알아버리는 그 진실. 상암동에 있는 모 회사가 네. 무슨 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반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던데요, 리포트를. 아, 뉴스를. 저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작은 글을 크게 보도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치 네. 그 선생님이 그쪽에는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던데.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광화문 그 구치소도 갔었죠. 갔는데 그날 저녁에요. 네. 갔다가 못 내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변보호 이것도 좀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네. 그처럼 그날 밤에 너무 그저 구치소 앞이 그 조명도 어둡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 신변 위협 때문에 사실 못 내렸어요. 그리고 우파 좌파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제 예기치 않게 보여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거든요. 경호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차 남바도 있고 해가지고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내렸고 광화문에도 갈 수 있고 저는 뭐 다 똑같습니다. 저보고 광화문 오라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자. 우리 똑같은 마음 아니냐. 대한민국 살리자는 똑같은 마음이다. 뭐 그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변 위협에 대한 신변 위협을 느끼시거나 무슨 차고 있잖아요. 아니 뭐 이메일도 오고. 사례가 있습니까? 아 지금 보세요. 그 무슨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전환길 주기하자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 속에 제가 뭘 느끼겠어요? 아 이놈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또 전환길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구나. 아니 제가 최근에 네. 그 노종면 의원이 뭐 최근에 무슨 경찰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뭐 오늘! 최근 예. 네, 오늘 아침 보니 그런 놈 나오던데 민주당에서 어제 제 거 보고 네. 저 부산 연설문을 보고 부산 연설문을 예, 보고. 뭐 그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 이거 못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헌재에 대해서 뭐 믿지 못하겠다는 네. 발언을 하신 부분을 하니까 보고 저보고 또 뭐 수사부도록 이러는데 아니 수사가 들어갈 또 것이다. 헛발질 하는 거야 걔들. 아까만 저는 선관위에 이런 의혹과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틀고 가자 했잖아요. 비판했는데 민주당도 저를 고발했잖아요. 고발했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뭔가 한통속인가? 자, 그다음 제가 헌법재판소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왜 고발하죠? 헌법재판소 저를 고발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민주당이 답변해야어요. 예? 민주당이 어제 저 영상 터놓고 뭐 회의했다 하대요. 아니 제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고발하는데요?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 한통속이네요? 스스로 실토하는 거네. 예? 해명해 보세요. 저 고발해 보라고. 고발인데 협조해 보 수사하라고. 이러면은 또 뭐 내란 뭐 선동 또 내란 동조 일할 건데 전 국민들 다 잡아놓겠네. 예?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고발당이고 더불어 독재당이 더불어 독재당. 이게 민주예요? 예? 비판하면은 고발하고 비판하면 수사 협조하고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답변해. 우리 7, 80년대 운동권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독재 맞섰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 하야의 짓거리가 지금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 그리고 전환길이 미련 내가 뭐 헌재를 비판하는데 왜 또 고발하고 수사 협조하고 이래요? 예? 이게 진정한 민주화 맞아요? 진짜 저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불어 고발당이지 뭘. 전 국민들 다 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하면 국민 이 정도 나오면은 전환길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 개선하자. 그래서 너무나 공정과 절차 많이 적어댔으니까 우리 이제는 당 이름 그대로 좀 민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게 살면서 내가 실수했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민주당도 실수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고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잖아. 인간의 이상. 그렇죠. 그럴 때는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강사잖아. 학생 꾸짖으면 야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알았잖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어떡할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래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좀 쇄신됐으면 다시 원래 그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한테 여쭈고 싶어요. 독재에 맞서 사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이게 민주당 맞냐고. 이게 민주화 모습 맞냐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다 돌아서잖아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저기 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뭐 수사를 고발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사 들어올 거라 했잖아요. 수사 들어온다는 얘기를 일단은 국민 여러분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이한 재판관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다 지금 수사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5천만 명 중에서 한 3천만 명 들어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부 재판관들의 불이성에 대해서 그 앞에서 하나만 더. 네. 저 질문이 뭐냐면
윤 대통령 지지로 오르면은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직무 복귀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들을 바라봐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위에 헌법재판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선이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주권이 국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국민들의 눈치 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탄핵될 때 10%도 안 됐어요. 5%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 그때 8명 전부 다가 탄핵 인정해버렸잖아요. 왜? 국민들이 원하니까.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50% 이상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역 집회 이번 주에 동대구에서 아마 저희 100만 모일 거거든요. 그래 모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갈 건데요. 국민들이 다 대통령 복귀시키를 하라고 요원하는데 저거들이 뭔데? 국민 위에 있다는 거 보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전 두 가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봐라, 국민의 뜻이 이렇다, 받아들여라. 그걸 거부하면은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외면하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걷대는 거고 헌법재판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이제 헌재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이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은 문영배 소장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민들에게, 저는 제 옛날에 수능 강사할 때 사회도 가르쳤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다 학생들한테 일을 가르쳤어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법관 중에도 가장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가장 헌법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법에는 원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헌법이다. 네. 그 헌법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한다. 9명의 심판관이. 네네.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 정당 해산까지 돼요. 정당 해산. 정당 해산까지 할 수 있죠. 예. 정당 해산 통진당을 심판. 해산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위원 정당 재선하고 위원 심판까지 하고요. 위원 심판도 하고 네. 그다음 헌법 소원도 심판하고 네. 그다음에 권한 쟁입니까? 권한쟁의도 그 여러 기관에 문제가 네. 있을 때 권한 이래 조율하는 심판도 하고 권한쟁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심판하는 탄핵. 가장 중요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언제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며 그분들은 얼마나 인격도 높은 분인지 아냐. 옷도 봐라. 우리 역사에 나오는 자비청왕 삼국시 신라 자색옷이 제일 높거든요. 고려도 자단비록 자색이 제일 높아요. 자색이 좀 자색이 이제 고구마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너무나 이래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을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자색이 제일 된다. 높습니까? 자색이? 그 이런 걸 제가 가르쳐 왔는데 우리가 속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속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계몽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 정도로 엉망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있는지를 저는 실체를 알아버렸고 국민들께 함께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현재 8명 있습니다. 8명 있죠. 8명 중에서 자, 첫 번째 그 4명을 제가 지적할 겁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강사로서 그래 법 전문가도 아니고 네. 되게 뛰어난 대학교 교수님도 못 돼요. 저는 다만 제 2030 세대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걸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네네네. 자,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첫 번째, 문영배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요. 이재명과 친분 관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게 되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말하기를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 없다. 개인적 관계 영향이 없다. 네.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문영배가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어준, 김재동, 그다음에 이재명, 네. 그것도 SNS에서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언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친하다는 나왔죠. 뜻입니다. 많이 나왔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자기 친구야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음주운전 해놓고 음주운 안 했다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거기다가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페이스 계정을 삭제해버렸어. 삭제했죠. 이건 뭐죠? 증거인멸이잖아. 이 말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잖아. 떳떳하면 놔두지 왜? 그 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좌측에 있다. 우리 법 연구회가 진보 좌파 쪽인데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다는 극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서는 그 안에서는 뭐 먹혔는가 봐요. 우리 법 연구회 이들이 요직을 다 장악했잖아 법원에요. 네. 그럴 때 아마 뭐 그 굉장히 자기가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갔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장제원 의원이 평가하기를 뭐라 했냐면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는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법 연구회와 그리고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우리 이미 법원에 전체 15%밖에 안 되는데 요즘 거의 다 차지했어요.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에 우리 지연 재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죠. 네. 그 김명수도 이쪽 소속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을 했죠. 회장했죠. 네. 우리 뭐 연구회 그들이 이미 요직 다 장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입니다. 네, 이미선. 제가 존칭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당했을 법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알지도 모르고 이 진짜 내막이 있는지 모르고 패소해서 억울해했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존칭을 생략합니다. 이미선 역시 그쪽 소속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 자기 남편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여동생이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죠.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언니는 심판관이야. 네. 이거는 이해 충돌이에요. 법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야 돼요.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면 최소한 야 내가 내 동생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심판할 수 있냐? 네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고 양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염치가 없는 걸 우리가 파렴치라 그래. 파렴치. 그 다음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이분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밝히지 못했죠. 네. 야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을 앉아있어. 지금 국가관이 의심스럽잖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휴전선 가면은 그 북한하고 휴전선 맞대가지고 총 들고 있잖아요. 지금 미사일 쏘고 그 핵실험하고 우리의 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네네. 그런데 주적이 누구냐니까 누구를 말할 수가 없대. 아니 어떻게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지? 에? 그 말할 수 없는 국가관인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래. 야 우리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권위 그런 거에 의혹 제기하지 말아 하잖아요. 똑바로 해놓고 말하지 마. 알아버리는데 어떻게 제기 안 하냐고. 네. 진짜. 그 다음 또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뭔지 아세요? 남편 황필규 변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이에요. 네. 야, 자기 남편은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와이프는 지금 와서 헌법재판에서 공정한 척 해가지고 지금 나는 공정할 거야. 이걸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안 믿을 거야. 이걸 국민들 믿으라 한다고? 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에? 이런 사람들 알고 민주당이 추진했냐고 지금 네. 이래놓고 뭐 믿어달라고? 최소한 양심 있고 염치 있으면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하는 사람인데 염치가 있으면 회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두고 보라고. 이 사람들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탄핵 심판 인용했다 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고. 거기다가 어제 설문조사 나왔잖아요. 그저께. 자 이렇게 이거는 그 아시아 투데이입니까? 아시아 투데이에서 그 설문조사 했는 거죠. 그 되게 정확한 네이버 찾아오면 나옵니다. 이거 네, 정확한 네. 그 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는데 네. 현재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아시죠? 네네. 그 여론조사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신뢰한다가 45%, 네네. 그 여론조사는 한번 신뢰하지 찾아봐 주세요. 않는다가 신뢰 구간하고 47%입니다. 네. 47% 나왔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5% 국민이라도 못 믿겠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